10부 세계 군사 시설 건축사 운명의 거울 기술의 각축장 서론 운명의 거울로서의 성벽 성곽은 단순히 군사적 필요에 의해 축조된 방어 시설을 넘어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표현물이다. 그것은 한 사회의 기술적 역량, 정치적 조직력, 위협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정체성의 경계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거울과 같다. 성곽은 군사기술 재료, 설계, 정치 권력 권위의 상징, 통제의 도구,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문화를 정의하는 성벽, 중국의 상징이 된 만리장성이 교차하는 결절점 넥스시다. 이 연구는 세계 성곽 건축의 역사를 두 가지 핵심적인 축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주어진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지리적 적응 geographic adaptation의 원리이며, 두 번째는 이상적인 방어 원칙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현하려는 기하학적 이상주의 geometric idealism이다. 이 분석 틀을 통해 고대부터 근세까지 각 문명권의 성곽이 어떻게 발전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추적하며, 특히 한반도의 독특한 성곽 건축사를 유럽 중심주의나 중국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사적 맥락 속에 통합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래의 비교 연표는 각 시대와 지역에 따른 성곽 기술의 발전 양상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며 본문에서 전개될 심층 분석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제한장 방어의 새벽 신석기 목책에서 최초의 도시 성벽까지 1.1 초기 방어 시설 성곽의 기원은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농업을 통해 잉여 생산물을 축적하게 된 신석기 및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집단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원초적인 방어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는 마을 둘레에 도랑을 파는 환호하이하우나 나무 울타리인 목책 모자의 흔적이 발견된데, 이는 유럽의 힐포트 헤어 포러라큰 초기 방어 시설과 개념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는 특정 기술의 전파라기보다는 비슷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 발생한 보편적인 건축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1.2 예리코의 석벽 최초의 요새 도시 성곽 건축의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유적은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예리코 제레초이다. 기원전 8000년경 신석기 시대에 이미 이 고대 정착지는 인류 최초의 요새화된 도시로 등장했다. 예리코의 주민들은 높이 4m가 넘는 거대한 석벽을 쌓았으며 그 안쪽에는 높이 약 8.5m에 달하는 견고한 석조탑을 세웠다. 이 탑 내부에는 22개의 돌계단이 있는 계단 통로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목적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는 외부 인간의 침입으로부터 정착지와 귀중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군사적 방어 시설로 해석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예리코의 성벽은 인류 역사상 명백히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기술적 증거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구조물이 계절적 홍수나 진흙더미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시설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 다른 흥미로운 해석은 탑이 천문학적 현상, 특히 아지 일몰과 연관되어 농경과 정착 생활로의 전환기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권위를 상징하는 사회적, 제의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 주된 목적이 군사방어였든 홍수 통제였든 혹은 사회적 상징이었든 간에 예리코의 성벽과 탑은 인류가 대규모 노동력을 조직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통해 자신들의 공동체를 규정하고 보호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장대한 증거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1.3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요새 최초의 복합적인 성곽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문명에서 등장했으며 바빌론의 성벽은 그 정점을 보여준다. 이 지역의 성곽은 풍부한 강가의 진흙을 주재료로 하여 햇볕에 말려나 가마에 구운 진흙 벽돌로 축조되었으며 접착제로는 역청이 사용되었다. 바빌론의 방어 전략은 깊이 있는 방어 디펜스 인 뎁트 개념에 기반한다. 넓고 깊은 해자를 파고 그 안쪽에 2중 혹은 3중의 성벽을 쌓아 올렸다. 특히 외벽과 내벽 사이의 공간을 넓게 두어 농경지를 포함함으로써 장기간의 포위 공격에 대해 도시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주타르 문과 같은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를 넘어 청색 유약 벽돌과 용, 황소 등 심화적 동물의 부조로 장식하여 제국의 부와 권위, 그리고 신의 가호를 과시하는 강력한 상징적 건축물이었다. 1.4 고대 이집트의 국경 요새 메소포타미아의 성곽이 인구가 밀집된 도시 중심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고대 이집트의 부엔비엔 요새는 제국의 힘을 외부로 투사하고 자원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였다. 누비아와의 경계에 위치한 이 요새는 구리와 금과 같은 귀중한 자원의 확보 및 무역로 통제를 목적으로 건설된 식민지적 성격의 국경 요새였다. 부엔 요새는 당대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매우 진보된 군사공학 기술을 보여준다. 3m 깊이의 해자, 도개교, 보루베의 시준과 버트레스는 물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서 있는 궁수와 무릎, 꿇은 궁수가 동시에 사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중 총안 더블 row of arrow loops 구조이다. 이는 중세 유럽의 성곽에서도 보기 드문 정교한 방어 시스템이었다. 조세 내부에는 격자형으로 구획된 계획고시가 조성되어 군인, 행정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영구적이고 자급자족적인 군사행정 복합체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처럼 복합적인 성곽 건축의 여명기부터
그 전략적 목적에 따른 근본적인 문화가 나타났다. 바빌론이 상징하는 도시 요새 얼벤 포트레스는 인구가 밀집된 정적인 중심지의 보호와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부엔으로 대표되는 국경 요새 프론티어 포트레스는 제국의 힘을 투사하고 국경을 통제하며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외향적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는 단순히 재료나 설계의 차이를 넘어 성곽의 근본적인 기능을 규정하며 이후 세계 성곽 건축사의 주요한 두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제두장 제국의 공학, 고대의 성곽 체계, 2.1개의 성체, 미케네의 사이클로피언 석조술. 고대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은 거대한 자연석을 거의 가공하지 않고 최소한의 틈으로 맞물려 쌓아올리는 독특한 석조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 기술로 축조된 성벽의 압도적인 규모의 경외감을 느낀 후대의 그리스인들은 신화 속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세클롭스만이 이 돌들을 옮길 수 있었을 것이라 믿었고, 이로 인해 사이클로피언 세클로핀 석조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미케네, 티린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등에서 볼 수 있는 이 성벽들은 지배 계급의 거점인 성체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 거점의 난공불락을 목표로 하는 방어 사상을 보여준다. 2.2 로마의 전쟁 기술, 체계화된 제국 방어. 로마의 군사공학은 성곽 건축을 개별 건축물의 차원에서 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로마 군단이 주둔하는 군사기지인 카스트룸 캐스트럼은 표준화된 직사각형 배치와 격자형 내부 구획을 특징으로 하며 제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는 모듈식 요새의 원형을 제시했다. 이은 후대 유럽의 성곽 및 도시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로마는 리메슬렘자 불리는 선형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게르마니아나 브리타니아의 리메스는 단순히 긴 성벽이 아니라 강과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하고 요새, 감시탑, 군용 도로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깊이 있는 방어 지대였다. 이은 적의 이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유사시 신속한 병력 이동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국경관리 시스템이었다. 제정 말기 수도 로마의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자 건설된 아우렐리우스 성벽은 벽돌로 마감한 콘크리트라는 효율적인 공법을 사용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존의 수도교나 건물들을 성벽의 일부로 통합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2.3 중국의 만리장성, 거대한 판축 방어선. 중국의 만리장성은 전국시대의 여러 제후국들이 쌓았던 방어벽을 진시황이 통일 제국의 북방 방어선으로 연결하면서 시작되어 한나라 시대에 대대적으로 확장되었다. 장성의 핵심 기술은 판축 반조, 중국어, 항토, 행치우로 나무로 만든 거푸집안의 흘, 자갈, 때로는 식물성 재료를 층층이 넣고 단단하게 다져 미빌 수 없을 만큼 견고한 벽체를 만드는 정교한 기술이다. 이 공법은 건조한 북방 기후에 특히 적합했다. 만리장성의 방어 전략은 유라시아 초원지대로부터 기습적으로 침공해오는 유목기마 민족이라는 특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는 단순히 적의 진입을 막는 장벽을 넘어 봉화를 통해 신속하게 경보를 전달하는 감시탑, 병력 주둔지, 그리고 군수물자를 운송하는 병참선으로서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방어 시스템이었다. 2.4 초기 한반도 성곽, 독자적 전통의 기초.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토로와 목책에서 발전하여 고조선과 같은 초기 국가 단계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판축 기술이 도입되었다. 기후 삼국시대에 이르러 각국의 독자적인 성곽 양식이 확립되었다. 고구려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활용한 산성시안천과 평지의 거점인 평지성 빈디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뛰어난 지형 활용 능력을 보여주었다. 백제는 풍납토성에서 볼 수 있듯 정교하고 거대한 판축 토성 축조에 뛰어났으며 신라는 풍부한 화강암을 이용해 견고한 석성을 쌓는 전통을 발전시켰다. 로마와 한나라 같은 거대한 중앙집권 제국의 성곽이 표준화된 공학과 병참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구축된 반면 미케네와 같은 초기 국가의 성곽은 단일, 권력 중심의 기념비적 방어에 집중했다. 긴 정치 조직과 군사 전략의 규모 차이가 건축 양식에 직접적으로 반영됨을 보여준다. 로마의 체계적인 공학 기술은 서양 건축사에 깊은 유산을 남겼고 한반도는 중국의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산악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독자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처럼 고대 제국들의 성곽 건축, 언어는 그것을 구축한 국가의 정치적, 병참적, 문법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다. 제세장 중세 요새, 동과 서의 분기점. 3.1 유럽의 성, 봉건적 거점에서 과학적 요새로. 중세 초기 유럽 성곽의 대표적인 형태인 모트 앤 베일리 머틴 베일리, 성은 노르만족이 정복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다. 흙을 쌓아올린 언덕머 뒤에 목조 망루를 세우고 그 주변을 목책과 도랑으로 둘러싼 마당 베일리를 두는 형태로 흙과 나무 등 구하기 쉬운 재료와 비숙련 노동력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봉건적 지배의 효율적인 도구였다. 이후 권력이 공고화되면서 화재에 취약한 목조 구조물은 런던 탑과 같은 영구적인 석조 성체스전 키프로 대체되었다. 화약시대 이전 유럽 성곽 건축의 정점은 동심원 성체 컨센트릭 캐슬에서 나타난다. 자군이 중동에서 건설한 크락데 슈발리에 크랙 디스 체벨리얼사.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에 세운 캐너번 케어널펀 성 등은 2중, 3중의 성벽이 서로를 방어하는 깊이 있는 방어 개념을 구현했다.
내부 성벽을 외부 성벽보다 높게 쌓아 궁수들이 아군의 방해 없이 외부의 적을 공격할 수 있게 했으며 다수의 탑을 배치하여 성벽의 어느 지점이 공격받더라도 여러 방향에서 십자포와 크로스파이어를 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하학적 방어 원리의 결정체였다. 3.2 이슬람의 시타델. 부시를 지배하는 언덕 위 요새. 이슬람 세계의 성곽, 즉 시타델 세대대은 알레포나 카이로의 사례에서 보듯 도시 내에 가장 높고 험준한 자연 지형 아크로폴리스를 핵심 방어 거점으로 삼아 이를 건축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은 수평적으로 방어선을 겹겹이 쌓는 유럽의 동심원 성체와 달리 수직적인 층위를 활용한 방어 체계였다. 이슬람 요새의 가장 독특한 방어 시설 중 하나는 절곡식 성문벤트 엔트런스이다. 성문 통로를 고자나 널자 형태로 여러 번 꺾어지게 만들어 공격자들이 성문으로 돌진한 기세를 꺾고 공성 추바더링 램의 직접적인 사용을 불가능하게 했다. 또한 꺾어지는 지점에서 공격자들은 방패로 가리지 못한 측면을 노출하게 되어 성벽 위 수비수들의 효과적인 공격의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이슬람 시타델은 단순한 군사기지를 넘어 모스크, 궁전, 목욕탕, 행정시설 등을 모두 갖춘 요새화된 궁전 도시로서 정치, 종교, 군사 권력이 통합된 중심지 역할을 했다. 3.3 고려 왕조의 한반도 성곽. 고려시대의 성곽은 거란, 여진, 몽골 등 북방 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 수도 개경의 방어 체계는 중국의 기하학적 계획구시와 달리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 주변 산세에 순응하는 유기적인 대치를 보였다. 부시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토성인 나성 러천과 궁궐을 보호하는 석성 실천으로 이루어진 중첩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북방 국경 지대에는 압록강에서 동해안에 이른 약 400km 길이의 천리장성 첸리 장성을 축조했다. 흙과돌을 섞어 쌓은 이 장성은 로마의 리메스나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국경을 방어하기 위한 선형 방어 시설의 개념을 보여준다. 중세 시대에 깊이 있는 방어라는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성숙했지만 그 건축적 표현은 각 지역의 정치 체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분권화된 봉건 영주들이 경쟁하던 유럽에서는 기하학적 원리에 기반한 동심원 성체가 발전했다. 이은 개별 영주의 사적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거주, 공간의 성격이 강했다. 지역 군주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던 이슬람 세계에서는 자연 지형의 이점을 극대화한 수직적 시타델이 등장했으며 이는 궁전과 모스크를 통합한 통치 중심지였다. 반면 중앙집권적 관료 국가였던 고려는 수도 방어 시스템과 국경의 장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외부 위협에 대응했다. 특히 한반도의 전통인 산성시안청은 국가 위기 시 정부와 백성의 피난처로서 기능하는 국가 생존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처럼 중세 성곽의 최종적인 건축 형태는 그것을 구축한 정치 시스템, 즉 봉건제 유럽, 지역 군주제 이슬람, 중앙집권제 고려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제내장 화약혁명, 높은 성벽의 종말, 4.1 이탈리아의 혁신, 트레이스 이탈리엔 성형 요새. 15세기 유럽에서 효율적인 공성형 대포가 등장하자 중세의 높고 얇은 석조 성벽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 새로운 위협에 대한 혁명적인 해답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트레이스 이탈리엔 트레이스 이탈리엔, 즉 성형 요새 스타일 포였다. 이 새로운 요새는 포탄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성벽을 낮고 두껍게 만들고 그 뒤를 흙으로 채웠다. 가장 핵심적인 혁신은 성벽을 쐐기 모양의 보르베스천, 여러 개가 별 모양으로 줄인 형태로 설계한 것이다. 기각진 구조는 성벽 아래에 사각스저, 데드 존을 없애 성벽에 접근한 모든 적에게 여러 방향에서 가해지는 치명적인 측면 사격은 플레이를 가능하게 했다. 4.2 보방 시스템. 기하학적 방어의 정점. 프랑스 루이 14세의 군사공학자 세바스티앙 르프레스트르, 드 보방의 세바스티엔 르프레스트르 디 버브는 트레이스 이탈리엔을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주 성벽 외곽의 라블랭 레블린, 테나이트 네일, 호노크 허언워크 등 여러 겹의 보조 방어 시설 아웃워크를 겹겹이 배치했다. 이 다층 방어 시스템은 공격자로 하여금 하나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더라도 곧바로 다음 방어선에 직면하게 만들어 느리고 소모적인 축차적 공성전을 강요했다. 그의 설계에 따라 건설된 네프브리 장르 오프 브레스친,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획된 요새, 도시의 전형을 보여준다. 4.3 화약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 화약의 발명지인 중국에서는 유럽과 다른 양상의 발전이 나타났다. 기존의 거대한 판축 토성은 초기 대포의 위력에 대해 예상 외 높은 방어력을 보였다. 이에 명나라는 성곽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대신 기존의 판축 성벽 외부에 두꺼운 벽돌을 쌓아 방어력을 강화하는 점진적 개량을 선택했다. 오늘날 시안에 남아있는 웅장한 성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16세기 이후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의 성곽 기술은 식민지 건설과 교역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은 일본의 고려카쿠 랑고와 같은 성형 요새, 건설과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서양 군사 기술이 소개된 배경이 되었다. 성곽의 화약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 영향과 건축적 해법은 각 지역의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탈리아 도시국가들과 프랑스 등 경쟁이 치열했던 유럽의 토너먼트식,
전쟁 환경은 혁명적인 기술 변화를 촉진했다. 반면 중국의 주된 위협은 우수한 공성 포병을 갖추지 않은 북방 유목민이었기에 기존의 거대 성벽 체계가 여전히 유효했다. 따라서 완전한 재설계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강화하는 점진적 적응이 이루어졌다. 이은 군사사에서 새로운 기술이 급진적인 변화를 강제하는 경우는 그 기술이 기존의 주된 위협에 대해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하고 동시에 극심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을 때라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준다. 제5장 한반도 성과학 건축의 정수. 조선시대 5.1 한양도 성과 수도 방어 체계. 조선은 수도 한양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독창적인 이중 방어 체계인 이성 체계R 전 TC를 구축했다. 이은 평시에는 도성인 한양도성이 행정과 방어의 중심이 되고 전란과 같은 비상시에는 국왕과 조정이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 같은 대규모 산성으로 피난하여 항전을 계속하는 국가 전략이었다. 한양도성 자체도 축성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태조시대에 거친 자연석을 사용한 성벽에서부터 세종, 숙종시대를 거치며 규격화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석재를 사용한 성벽에 이르기까지 그 축성 방식의 변화는 조선의 석조, 기술 발전과 국력의 신장을 증명한다. 5.2 포격전에 대한 적응. 남한산성.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후 대대적으로 개축된 남한산성은 화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남한산성은 전통적인 한국 산성의 특징과 새로운 포격전 대비 개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요새이다. 성벽은 여전히 험준한 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지형 활용을 극대화했으며 동시에 포탄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성벽 상부의 여장유령창, 페럴피를 벽돌로 쌓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다. 이는 중국의 축성수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실학실수의 사상의 영향이었다. 특히 성문이나 취약 지점을 보호하기 위해 돌출시킨 외벽인 옹성멍창과 성벽에서 돌출되어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포르파울러는 기하학적 형태는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유럽의 보르베스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방어 시설이었다. 5.3 과학적 종합 수원화성. 조선 성곽 건축의 정점은 정조시대의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건설된 수원화성에서 나타난다. 화성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정조의 개혁 정치와 부국강병의 이상이 담긴 계획도시였다. 축성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화성성역이괴 화창천이 291을 통해 당시 실학자들이 동아시아는 물론 서양의 군사기술 서적까지 참고하여 가장 진보된 기술을 의식적으로 종합했음을 알 수 있다. 수원화성은 서양의 기하학적 성형 요새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다. 대신 평지와 구릉을 아우르는 한국 고유의 평산성 빙산천 형식 위에 포격전에 대응하는 기능적 원리들을 창조적으로 구현했다.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 주정지와 같은 새로운 건설 장비를 활용하고 돌과 벽돌을 함께 사용하는 등 재료와 공법에서도 혁신을 이루었다. 또한 포로와 포진지, 공심돈 공신돈, 속이 빈 닫힌 구조의 감시 초소, 노대노타이, 다연장 활발사대 등 고도로 전문화되고 합리적으로 설계된 방어 시설들은 동서고금의 군사기술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종합한 과학적 성취였다. 조선시대 성곽 건축, 특히 수원화성은 한반도의 전통적인 지형 적응 원칙이 화약시대의 합리적, 과학적 원리와 결합하여 어떻게 독창적인 종합을 이뤄내는지를 보여준다. 남한산성의 포로와 벽돌 여장은 전통적인 산성구조의 새로운 기술을 부가한 형태이며 수원화성은 평산성이라는 한국적 틀 안의 서양 요새의 기능적 원리 측면 사격, 다층 방어를 재해석하여 통합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비판적 수용과 창조적 융합의 과정이었으며 유럽의 순수 기하학적 모델이나 중국의 전통적 모델과도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과였다. 결론. 돌과 전략으로 엮은 세계사. 선사시대의 소박한 목책에서 시작하여 현대전의 서막을 연 보방의 요새에 이르기까지 세계 성곽의 역사는 공성기술과 방어기술 사이의 끊임없는 군비 경쟁이 건축의 혁신을 추동해 온 과정이었다. 이 연구는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성벽, 로마의 공학적 시스템, 중국의 거대한 판축 장성, 유럽의 봉건적 성체에서 기하학적 성형 요새로의 발전, 이슬람의 지형, 일체형 시타델, 그리고 한반도의 산성 전통이라는 다양한 발전 경로를 추적했다. 각 문명권의 성곽은 그 사회의 기술, 정치, 문화를 담아낸 그릇이었으며 특히 한반도의 성곽 건축사는 세계사에 독특한 족적을 남겼다. 그 핵심적인 기여는 복잡한 자연 지형과 성곽을 완벽하게 통합시킨 탁월한 능력에 있다. 나아가 조선 후기 수원화성의 사례는 외부의 선진 군사기술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적, 지형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종합해낸 고도의 지적 성취를 보여준다. 이는 세계 성곽 건축사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 속에서 한반도가 엮어낸 독창적이고 빛나는 실화놀이라 알 수 있을 것이다.